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걷는 것도 씻는 것도 심지어 혼자 밥을 먹는 것조차 버거운 숙제가 되는 날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나를 돌보는 일이 그들에게는 어느새 부담이라는 단어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집에서 홀로 고통을 참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거부해왔던 그곳, 요양원으로 이를 악물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늙음의 끝에는 외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묵묵히 제3의 길을 걸으며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들은 신체가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존엄하게 살아가실까요?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도 어떻게 삶을 빈틈없이 꾸려나가시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억지 눈물을 짜내는 이야기도 감정을 호소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도 분명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몸을 가누기 힘들다고 서둘러 요양원에 가지 마세요. 자식보다 나은 이 세 가지 뒷배가 있습니다. 입니다. 이영숙 76세 할머니는 10년 넘게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독립적인 나는 사라지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어나고 똑같은 밥을 먹으며 무표정한 직원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문득 요양원에 들어갔던 이웃집 박 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신 집으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건 더 이상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일까? 그날 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정말 요양원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그러다 문득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김 반장님이 외국인 간병인을 썼다는 이야기,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 픽업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단기 재활병원이 괜찮다던 이야기. 그래,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퇴원 후 영숙 씨는 일단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죽과 계란찜을 챙겨주었고 손자는 할머니 같이 많아봐요 하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저녁이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그녀의 밥그릇에는 늘 반찬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아침, 설거지를 도우려 일어선 영숙 씨를 며느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공손하지만 단호한 말투.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독립적인 나는 사라지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어나고 똑같은 밥을 먹으며 무표정한 직원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문득 요양원에 들어갔던 이웃집 박 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신 집으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건 더 이상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일까? 그날 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정말 요양원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그러다 문득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김 반장님이 외국인 간병인을 썼다는 이야기,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 픽업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단기 재활병원이 괜찮다던 이야기. 그래,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퇴원 후 영숙 씨는 일단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죽과 계란찜을 챙겨주었고, 손자는 할머니, 같이 많아봐요 하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저녁이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그녀의 밥그릇에는 늘 반찬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아침, 설거지를 도우려 일어선 영숙 씨를 며느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공손하지만 단호한 말투,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10년 쓴 낡은 전기포트. 택시를 불러 자신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쇠 구멍에 키를 꽂고 돌리는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도 며느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분명 효도했습니다. 다만 영숙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돌봄이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 내 궤도에서 내 속도대로 사는 것이 비록 조금 느리고 고달파도 마음은 가장 편하다는 것을요. 부엌을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그 3가지 방법, 이제 시도해 볼 때가 됐어. 집에 돌아온 날, 영숙 씨는 먼저 동네 이웃인 김 반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남편 병수발 때 썼던 외국인 간병인 이야기를 기억해냈거든요. 아이고 형님,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할게요. 그 업체가 아주 괜찮아요. 며칠 후 중개소에서 이력서 3장을 들고 왔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간병인들이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 재활을 잘 돕는 사람, 한국말이 좀 통하는 사람. 영숙 씨는 아이린이라는 이름의 필리핀 간병인을 선택했습니다. 인상이 순하고 한국말도 제법 통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린은 첫날부터 부엌과 욕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닭곰탕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영숙 씨 입맛엔 좀 달았지만 그녀는 타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10년 쓴 낡은 전기포트. 택시를 불러 자신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쇠 구멍에 키를 꽂고 돌리는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도 며느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분명 효도했습니다. 다만 영숙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돌봄이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 내 궤도에서 내 속도대로 사는 것이 비록 조금 느리고 고달파도 마음은 가장 편하다는 것을요. 부엌을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그 3가지 방법, 이제 시도해 볼 때가 됐어. 집에 돌아온 날, 영숙 씨는 먼저 동네 이웃인 김 반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남편 병수발 때 썼던 외국인 간병인 이야기를 기억해냈거든요. 아이고 형님,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할게요. 그 업체가 아주 괜찮아요. 며칠 후 중개소에서 이력서 3장을 들고 왔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간병인들이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 재활을 잘 돕는 사람, 한국말이 좀 통하는 사람. 영숙 씨는 아이린이라는 이름의 필리핀 간병인을 선택했습니다. 인상이 순하고 한국말도 제법 통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린은 첫날부터 부엌과 욕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닭곰탕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영숙 씨 입맛엔 좀 달았지만 그녀는 타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밥을 먹을지 말지, 산책을 나갈지 말지, 몇 시에 불을 끌지 내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율성이야말로 병원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느낀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들네 살 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그 느낌. 지금은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말동무도 있지만 외롭지도 않고 눈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꼭 요양원에 갈 필요는 없구나. 자원만 잘 활용하면 내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네. 그녀는 아이린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6개월 더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생활이 안정되자 영숙 씨는 바깥 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우체국 옆에 노인복지관 아시죠? 거기 프로그램도 좋고 차로 데려다 준대요. 김 반장님이 또 한 번 정보를 주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며 전화를 걸어 등록했더니 다음 날 아침 노란 승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차에 오르니 비슷한 연배 할머니 너댓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뜨개질하며 수다를 떠는 분, 붕어빵을 나눠주는 분, 앞자리에 앉은 혈색 좋은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여기도 아들이 등 떠밀어서 나왔소. 한바탕 웃음이 터졌고 영숙 씨의 긴장감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혈압을 체크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밥을 먹을지 말지, 산책을 나갈지 말지, 몇 시에 불을 끌지 내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율성이야말로 병원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느낀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들네 살 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그 느낌. 지금은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말동무도 있지만 외롭지도 않고 눈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꼭 요양원에 갈 필요는 없구나. 자원만 잘 활용하면 내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네. 그녀는 아이린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6개월 더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생활이 안정되자 영숙 씨는 바깥 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우체국 옆에 노인복지관 아시죠? 거기 프로그램도 좋고 차로 데려다 준대요. 김 반장님이 또 한 번 정보를 주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며 전화를 걸어 등록했더니 다음 날 아침 노란 승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차에 오르니 비슷한 연배 할머니 너댓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뜨개질하며 수다를 떠는 분, 붕어빵을 나눠주는 분, 앞자리에 앉은 혈색 좋은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여기도 아들이 등 떠밀어서 나왔소. 한바탕 웃음이 터졌고 영숙 씨의 긴장감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혈압을 체크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가끔 요즘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데 노인 혜택 신청하기 너무 복잡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영숙 씨는 속으로 웃습니다. 나도 그랬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날 저녁 아들네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혼자 사니까 심심하지 않아. 영숙 씨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너보다 더 바빠. 직접 끓인 찌개를 내놓자 며느리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 솜씨가 더 좋아지셨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너희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때 너희도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어머님,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내시는 게 저희 마음도 제일 편해요. 방에 들어와 달력을 넘기며 영숙 씨는 다음 주 화요일 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속 살아가기.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나이는 들었지만 요양원은 싫고 자식에게 짐되기도 싫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분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간병인을 쓰고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재활병원을 이용해 다시 일어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에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지관 직원이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근처 재활병원에 단기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양원이 아니라 다시 집에서 잘 지내시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이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훈련소라는 설명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재활병원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로비와 최신 재활기구들. 그녀는 한 달 단기 입원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월 150만 원 남짓다. 인실 기준 식사와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간병인 쓰는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치료사는 매일 콩집기, 병뚜껑 돌리기 같은 소근육 훈련을 시켰고 보행 보조기를 잡고 걷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힘드세요? 옆방 뇌졸중 환자분도 하시는데 어르신도 할 수 있어요.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열심히 재활하는 다른 환자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입원 3주차, 옆 침대 환자가 퇴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일어날 수 있어서 집에 가요. 그 모습을 보며 영숙 씨도 간절해졌습니다. 나도 빨리 내 집으로 가고 싶다. 한 달이 지나고 퇴원하는 날. 치료사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집에서 방문 재활 꾸준히 받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 장소를 저장하는 법, 기차 시간표 확인하는 법, 숙소 예약 앱 쓰는 법, 날씨 확인하는 법, 그리고 번역기 쓰는 법까지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떠나려면 지도부터 읽을 줄 알아야 해.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구체고가는 항공편 검색 화면을 띄웠을 때 화면에 뜬 티베트식 민박, 야딩 풍경꽃 버스 환승 같은 글자를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 평생 다시는 그런 곳에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장 선생님은 제 다리 재활도 도왔습니다. 무릎이 굳어서 그래. 허벅지 뒷근육을 살려야 해. 그를 따라 요양원 앞 산책로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에 200m. 그는 매일 8바퀴를 돌았지만 저는 2바퀴만 돌아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천천히 해. 빠르기가 아니라 끈기 싸움이야. 밤에는 마사지건을 빌려주며 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단련하면 올 연말에는 구체구 땅 밟을 수 있을 거야. 한 번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데 장 선생님이 지나가며 툭 던졌습니다. 남한테 당신 인생 후반전 기획하게 두지 마. 후반전. 생각보다 짧아. 그리고 아주 비싸. 비싸다니요. 자유 말이야. 자유가 제일 비싼 거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말조차 못하게 되면 그땐 진짜 끝난 거야.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가끔 요즘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데 노인 혜택 신청하기 너무 복잡해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영숙 씨는 속으로 웃습니다. 나도 그랬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날 저녁 아들네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혼자 사니까 심심하지 않아. 영숙 씨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너보다 더 바빠. 직접 끓인 찌개를 내놓자 며느리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 솜씨가 더 좋아지셨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너희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때 너희도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어머님,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내시는 게 저희 마음도 제일 편해요. 방에 들어와 달력을 넘기며 영숙 씨는 다음 주 화요일 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속 살아가기.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나이는 들었지만 요양원은 싫고 자식에게 짐 되기도 싫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분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간병인을 쓰고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재활병원을 이용해 다시 일어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에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세 놓는 게 아니고 세를 놓으면 그 월세가 내 요양원비라는 명목으로 자식들한테 흘러들어갈 겁니다. 팔아서 전액 현금화할 겁니다. 제가 직접 씁니다. 장 선생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거요. 장 선생님, 저는 평생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공장장이 시키는 대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마지막엔 자식들 말까지 들으려 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제가 결정합니다. 그날 오후 재활실에서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트랙을 돌고 또 돌며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를 셌습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여행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안식처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변질되면 그건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그저 낡은 은행일 뿐이죠. 나는 청춘을 저축했고 그들은 이자를 빼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류 변호사는 거래가 빠르고 조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정식 절차를 밟되 매수인은 우리가 미리 섭외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죠. 대리 계좌를 쓰고 위임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서울 마포의 한 변호사 사무실 창가에 앉아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명을 했습니다. 이 집은 1991년에 샀습니다. 당시 1억 얼마를 주고 샀던 집이 이제 시세로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매도 의사만 확실하시면 바로 인수할 분이 있습니다. 류 변호사가 소개한 중개인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 상태도 좋고 집주인분도 협조적이니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갑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서두를수록 저는 느긋하게 굴었습니다. 전액 현금 거래, 비공개 진행,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록 금지, 매수자는 변호사의 지인인 신혼부부 교사였습니다. 처음에 9억 5천을 부르길래 저는 웃으며 그럼 다른 분 알아보세요. 전시간 많습니다. 라고 했죠. 결국 사흘 뒤 9억 8천만 원에 합의를 받습니다. 계약하는 날
저는 만년필을 쥐고 그 익숙한 주소를 써내려갔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한때는 나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주소. 서명을 마친 뒤 류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신탁계좌랑 인출계획 좀 더 촘촘하게 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금 분배를 마쳤습니다. 향후 3년치 요양원비 완납, 비상금 5천만 원장 선생님을 대리인으로 한 별도 계좌 보관, 여행경비 4억 5천만 원, 5회 분할 인출, 본인 서명 및 2차 인증 필수, 자녀 유류분 대비 예비비 1억 3년 뒤, 미사용 시 기부 전환, 유동성 자금 의료비, 교통비, 별도 펀드 계좌. 저는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남의 눈치나 보며 사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집을 처분하고 아반떼도 팔았습니다. 장 선생님 제자가 산다고 해서 싸게 넘겼습니다. 장모님 무릎이 안 좋아 편한 차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빌라 앞에서 차를 넘겼습니다. 어르신, 이 차 얼마나 타셨어요? 은퇴하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웃었습니다. 은퇴 동기지 850만 원. 그 돈은 고스란히 제 우체국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보내는 순간 아내와 이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강원도 고성부터 땅끝 해남까지 해외여행 갈 돈은 없었지만 아내는 불평 한 번 없었습니다. 여보, 강화도 가서 밴댕이 회 한 접시 먹는 게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날, 지난 2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희끗희끗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캡모자 하나를 샀습니다. 밤에 방불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내 주변의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사 용지 한 장에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간다. 화가 나서가 아니다. 숨 좀 쉬러 간다. 찾지 마라. 내 생활비는 내가 다 처리했다. 요양원비도 다 냈다. 집도 차도 다 정리했다. 빚도 없고 남긴 것도 없다. 나중에 날 보고 싶으면 돈이나 도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차나 한잔 하러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그게 아니라면 각자 살자. 그것도 나쁘지 않다. 편지를 접어 서랍 첫 번째 칸.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도 웃고 있고 저도 웃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요양원 총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요양보호사들이 교대하기 전이라 조용했습니다. 출입카드를 찍고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마치 군대 제대하기 전날 밤처럼 설레기도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체크카드, 휴대폰, 현금, 옛날 사진, 그리고 티타늄 등산 지팡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챙긴 게 없습니다. 제 노년의 마지막 원정을 위한 장비들이니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너는 집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갈 곳이 생겼다. 집 문제 진짜 더는 못 미뤄. 지은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신경질적으로 휘저었습니다. 오빠 민석이와 분당의 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 그냥 두면 재산세 나오지, 관리비 나오지. 민석이는 등받이에 기대어 회사 단톡방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아버지가 아직 요양원에 주소 두고 계시잖아. 함부로 못 건드려. 오빠가 못하면 내가 해.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이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솔직해지자. 아버지 은퇴하실 때 그 집 베란다 확장하고 인테리어 싹 한 거 다 손주들 와서 놀라고 한 거잖아. 근데 애들 고등학생 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쳤어. 민석이는 짐짓 이성적인 척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재산 뺏자는 게 아니잖아. 정리를 도와드리자는 거지. 혼자 요양원 계시는데 그 집 썩혀서 뭐해. 말은 잘하네. 오빠 대출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아, 너야말로 카드값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자. 지은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멍청하게 굴지 마. 아버지가 혹시라도 노망나서 어디 기부라도 하면 우리 국물도 없어. 일단 등기 관리증부터 확보해. 알았어. 내가 가서 받아올게. 민석이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낡은 빌라는 집이 아니라 잠시 묶여있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속될 금고 같은 것. 하지만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 금고 안의 노인은 아직 살아있고 심지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김영호 어르신이 오늘 새벽 5시 이후로 안 보입니다. 요양원에 전화를 받은 건 민석이었습니다. 네? 안 보이다니요? 어디 가셨는데요? CCTV 확인해보니 캐리어 끌고 쪽문으로 나가셨어요. 외출 기록도 없으시고요. 민석이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3년치 다 내셨는데 그냥 가셨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방 서랍에 편지 한 통 남겨두셨으니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은 민석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없어지셨대. 짐 싸들고 나가셨단다. 뭐? 산책 가신 거 아니야? 아니야. 방을 싹 비우셨대. 빨리 와. 요양원으로 가야 해. 그날 오후 남매는 요양원 405호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옷장도 텅 비었고 침대보는 빳빳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낡은 폴더폰도 여행 앨범도 무릎 운동하던 밴드도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편지를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다. 그냥 통보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집을 파셨대. 뭐라고? 민석이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집은 내가 팔았다. 차도 정리했다. 요양원비 다 냈으니 걱정 마라. 돈은 내가 다 알아서 쓴다. 민석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언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오빠, 저번에 도장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다 꾸미신 거야.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해? 우리가 뭐 잡아먹어. 말했으면 우리가 못하게 했을 테니까. 그제야 그들은 아버지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던 것, 웃으면서 천천히 보자고 했던 것.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항공사를 뒤지고 실종자 센터까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제 발로 나갔고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 실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76 노인이 혼자 어딜 가요?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지은이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편지에 쓰셨잖아. 엄마랑 같이 간다고.
밤 9시 두 사람은 은평구 옛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도어락은 이미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 살던 분 자녀들인데요. 아, 전 주인 할아버지요? 지난주에 잔금 다 치르고 이사 왔는데요. 진짜 파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엄청 정정하시던데요. 저희한테 사모님이 그리신 그림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남매는 가로등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가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진작 좀 와보지 그랬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냐? 매일 베란다 닦으면서 너희 올까봐 길만 쳐다봤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몰라. 근데 아마 부인이랑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가셨겠지. 민석과 지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처리해야 할 짐으로만 여겼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인생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여기는 중국 윈난성 리장리양입니다. 해발 2,400m 고원의 바람에서는 박하 향기가 납니다. 아침 쌀국수 냄새와 타는 장작 냄새가 섞여 있네요. 햇살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손등에 닿는 볕이 따갑지 않고 따뜻합니다. 저는 객잔 전통 숙소 앞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맞은편 은세공 가게 처마 밑에는 티베트 글자가 적힌 풍경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휴대폰 배경 화면을 봅니다. 이틀 전 루그호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아내 미숙이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의 젊은 시절 증명사진을 휴대폰 투명 케이스 뒤에 끼워 넣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아내를 제 눈앞에 둡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여기가 꿈에서 본 풍경이랑 똑같다고. 내가 당신 대신 눈에 담아줄게. 첫날 묵은 숙소 주인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어르신, 혼자서 이 먼 데까지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어디든 갑니다. 패키지로 안 오셨어요. 남이 짜준 길은 이제 지겨워서요. 내 길 가려고요. 아침에는 네이버 지도를 켜고 루트를 짭니다. 오후에는 흑룡담 공원이나 고성을 걷습니다. 빨리 걷지 않습니다. 하루에만 보넘게 걸으면 다리가 아프니까요. 힘들면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걷습니다. 제 짐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 배낭 하나, 지팡이 하나, 그리고 아내 사진이 전부입니다. 아침엔 콩국떡우장에 계란, 점심엔 쌀국수를 먹습니다. 맛집 줄 서는 짓은 안 합니다. 그냥 발길 닿는 곳에서 먹습니다. 매일 밤 여행 일기를 씁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자판을 톡톡 두드려 기록합니다. 자유 12일차, 햇살이 좋다. 지나가던 꼬마가 나보고 화가 같다고 했다. 나는 은퇴한 노동자일 뿐이지만 지금은 내 풍경을 직접 그리고 있으니 화가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추신, 미수가, 당신이 리장 요거트가 맛있다고 했지? 틀렸어. 여기 아가씨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더라. 자식들 생각은 별로 안 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놓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굿을 피웠겠지만 지난 몇 년간 제가 차가운 방구석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들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그들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섰을 뿐입니다. 길에서 만난 어떤 상하이 남자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죽은 아들 사진을 들고 여행 중이라고. 우리는 서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지만 또렷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언제 오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를 묻습니다. 자식들이 안심하는 노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하는 노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엔 구책으로 가자. 바람 부는 언덕에서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행 87일 차입니다. 이곳은 구이저우성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세 겹 껴입어도 재채기가 나오는 추운 곳입니다. 원래 오려던 건 아닌데 버스를 잘못 타서 내린 김에 눌러 앉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골목 어귀에서 뜨끈한 양고기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주인장이 다리 불편한 저를 보고 낮은 의자를 내주더군요. 국수를 먹는데 꼬마아이가 쪼그려 앉아 제 휴대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랑 얘기해요? 제가 휴대폰 뒤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할망구다. 같이 구경시켜주고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 말이 자식들이 지난 몇 년간 했던 어떤 효도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밥을 먹고 마을 입구 흔들다리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낡아서 삐걱거리고 강물은 무섭게 흘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다리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저는 다리 한복판에 서서 거대한 바위가 물살이 휩쓸려 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드디어 내 발로 걷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뒷방 늙은이도 아니고 환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비가 그치고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신발은 젖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내가 달려나가 아이를 일으키며 말했죠. 넘어지는 건 괜찮아. 다시 안 타는 게 문제지.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인생이라는 자전거에서 크게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페달을 밟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남은 생을 누군가의 안심거리로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밤이 되자 습관처럼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87일 차. 비가 배낭을 적셨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수가 보고 싶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게. 내일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든 내가 정한 방향이다. 전송 버튼을 누를 대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저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타협하지 않는 첫 번째 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87일 전에 저는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매일 꿈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길 바라는 꿈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꿈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찾아낸다면 차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 얘기, 책임 얘기는 사양입니다. 그냥 오늘 날씨 얘기, 어제 건넌 다리 얘기, 그리고 엄마 얘기나 하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떠났습니다. 증발한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삶에서 일어나 능동적인 삶으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자식들과 싸우지도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의 단단한 의지로 자신의 삶을 되찾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결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나이든 부모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권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자식 입장이라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뒤늦은 후회를 할까요?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묶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멈춰버린 어느 가족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